안녕하세요. 제가 시장과 경제를 맡고 있는 손주현입니다. 이 온라인 강의가 길어지면서 여러분한테 계속 음성으로만, 물론 동영상이지만 음성으로만 전달하게 돼서 참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어젯밤에 이것저것 생각해 보다가 그래도 인사를, 그래도 얼굴에도 보이고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동영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당분간은 또 그냥 음성으로 할 거고, 음, 좀 좋은 방법이 생각나면은 좀 계속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얼굴을 넣어서 할까, 좀 뭐 여러 가지 좀 생각 중인데, 일단은 그걸 하기 전에 그래도 지금 우리가 5월달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먼저 인사를 먼저 하고, 이제 제가 이제 또 강의하면서 또 생각이 나면은 다른 방법을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시작하는데요. 여기 이 사람 좀 취업을 해야 되겠죠? 이게 일단은 뭐 여기 없애면 되니까. 자, 오늘 조금 어색했어요. 처음 이렇게 동영상도 처음이고 저 자기 얼굴 찍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색했는데 그래도 이제 처음으로 했으니까 다음에는 좀 잘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오늘 저 강의 내용은요. 그 우리가 전 시간에도 했던 내용을 이 과점 독점적 경쟁 시장의 그 조금 광고에 대한 얘기, 독점적 경쟁 시장에 특히 광고에 대한 얘기 좀 하고, 그다음에 뭐 여기에 이제 다양한 광고 전략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경영학 공부는 아니니까 좀 이렇게 좀 뭐랄까요, 재밌는 거를 좀 넣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PPL 광고에 대해서도 좀 보고 그럴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실은 오프라인 강의 때만 그때 가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진도가 생각보다 좀 많이 빠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지금 다 못하고 가니까 이 강의 계획사하고 좀 많이 좀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음, 뒤에서 할 거였는데 지금 좀 땡겨서 할 게 이제 가격 차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 그래요. 그래서 여기 재밌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여기에서 저 탄력성 공부를 안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탄력성을 좀 알아야지 되거든요. 근데 뭐 크게 어렵게 강의할 건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가격 차별이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 정도. 전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그 독점 시장에서 그 예를 잠깐 보여줬잖아요. 이 소비자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 대개가 이제 독점만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독점만이 아니라 이 저 모든 과점 독점적 경쟁 시장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탄력성을 이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도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강의를 여기까지만 일단은 하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책에 지금 요 강의 끝나면 아마 제 생각에는 외부 효과라든가 뭐 이런 거 이제 좀 다루고는 할 건데 이 시장의 모습에 대한 거는 이제 오늘 강의로 끝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좀 보시면은 우리가 그 과점 시장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오페크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담합이 잘 안 된다는 얘기를 언뜻 한 것 같은데 그 사례가 이제 이런 거죠. 이게 보시면은 이제 이 오페크 회원국이 한 12개국 되고 그러는데 원유 수출에 한 얘네가 한 40% 차지하고 전 세계 매장량이 한 80%가 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보시면 이렇게 좀 몇 번씩이나 이렇게 원유 배럴당 원유 가격이 계속 오른 경우가 있는데 이 그래도 이 오페크가 얘네들이 그 가격 하락을 떨어지는 거를 방어한 게 한 80%는 성공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12번의 생산 감축이 있었는데 보시면은 이제 요때 80년대 이럴 때 보면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이렇게 쭉 떨어진 게 뭐냐면 요게 사우디가 배반한 경우죠. 사우디가 또 협약을 배반해서 얘네가 이렇게 톡 튀어나 자기네가 생산량을 늘리니까
이게 이제 오펙과 깨진 거죠, 협약이. 근데 90년대 말 되고 그러면 또 다시 이렇게 올라가요. 이 90년대 요때쯤에 이렇게 올라가게 된 게 이제 감축을 하고 이랬던 게 이제 사우디 역할로 또 반대로 카르텔의 효력이 생겼던 거고, 지금은 이제 경기 후퇴 때문에 이제 2010년 전 이때는 굉장히 많이 최고가로 오른 적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이 카르텔이 이거 이렇게 담합하는 게 과점 시장에서 이렇게 좀 이게 지켜지지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얘기가 이제 사례들을 좀 볼 건데, 우리가 독점적 경쟁 시장을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품 차별화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죠. 제품 차별화가 상당히 중요하고, 생산자가 많을 때 담합이 좀 거의 불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몇 개가 너무 많으면 담합 자체가 힘든데, 어떤 이 독점적 경쟁 시장 보면은 약간의 시장 지배를 가는 방법은 이거죠. 이게 차별화가 많다는 거죠. 햄버거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렇고 이렇죠. 뭐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은 뭐 햄버거 얘기는 제가 하지 않았나요? 뭐 그런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차별화의 유형을 보면은 보통 이렇게 해요. 이제 스타일이나 형태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뭐 세단으로 가냐, SUV 차로 가냐, 입지, 집 근처 세탁소하고 먼 곳. 저희 집도 그렇지만 집 근처에 바로 앞에 있지만 비싸요. 근데 조금만 멀리 가면은 한 벌에 뭐 1,000원 뭐 이렇게 하는데 체인점 같은데 이제 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입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품질, 보통 초콜릿이냐 고급 초콜릿이냐. 그러니까 이 질의 차이를 둬서 가격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 한다는 거죠. 또 하나가 이제 좀 재밌는 사례가 이런 거죠. 이 제품 차별화 중에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1900년대죠. 1900년대에 그 그 전에 우리 나중에 얘기할 건데, 우리 외부 불경제 얘기할 때 나오는 건데, 부정적 외부 효과 나오는데, 그때 하려고 그랬는데, 그 자동차 얘기 나오니까 또 갑자기 생각나서 그런데, 그 예전에 이제 그 운송수단이 이제 말이었잖아요. 말. 근데 이 말 같은 경우가 1900년대만 하더라도 이 말이 많이 이제 운송수단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역마차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외부 불경제를 난단 말이에요. 아니다, 지금은 잘 모르죠. 하여간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게 이제 식사한 사람은 없죠. 혹시 식사하는 중인 사람은 이 이제 말똥이 이게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뉴욕 같은 경우 이제 보면은 이제 이게 말 한 마리당 10kg 정도 나오니까 그때 20만 마리인가 있었다 그러는데 곱하기 하면 되죠. 하루 배출되는 양이. 하여간 뭐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고, 지금은 그 얘기하려는 게 뭐냐면 하여간 운송수단으로 이제 자동차가 나왔거든요. 1900년도 초에. 근데 이제 포디즘이라고 알죠. 포디즘. 이 포드가 이 당시에 그전에 이제 이 테일러리즘 과학적 관리론이 나오면서 경영학이 발전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은 이제 그 컨베이어 시스템이죠. 컨베이어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놓고 이제 여기다 이렇게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단순화시키고 표준화시키고 규격화시켰다는 점인데, 이 사람이 내세운 게 바로 고임금 이 저가격 정책이었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이게 말이 됐단 말이에요, 이때. 왜냐하면은 예전 이 당시에 포드가 출연하기 전만 해더라도, 포드 자동차가 나오기 전만 해더라도 10시간에 시간당 2.5불 임금을 받았거든요. 근데 1914년도에 이 사람들이 T형 자동차를 만들면서 일일 8시간 근무하고 최저임금이 음, 6불 정도, 6불인가 5불 정도인가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됐잖아요. 고임금은. 그럼 저 가격은 어떻게 했냐면요. 이 당시에 경쟁사가 한 대당 2,100달러였는데 이 사람은 1910년에 850달러까지 낮췄어요. 그리고 2024년에는 290달러까지 낮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실현됐죠.
이게 가능했던 게 뭐냐면은 단순화 이런 컨베이어 시스템에서 기계화 시킨 거죠, 사람을. 단순화, 표준화, 규격화 시키니까 일이 빨릴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이 당시에는요 이렇게 T형 자동차, N형 자동차를 변형한 T형 자동차를요 그냥 색깔만 다 똑같으면 돼요. 검은색이만 하면은 다 잘 팔렸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이 한 가지 자동차를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규모의 경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라는 게 대당 비용 있죠. 비용. 한 대당 비용이 점점 떨어지는 게 이제 규모의 경제거든요. 비용이 그렇잖아요. 소규모 기업 같은 경우는 이 생산 양분의 비용이 얼마 안 만드니까 이건 늘어나도 비용이 많이 다운이 안 되거든요. 근데 대기업 같은 경우 이렇게 처음에 이런 설비만 갖추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생산량이 급속도로 이거 느는 속도보다 원료비나 인건비나 느는 것보다 이게 인건비는 줄어들겠죠. 이게 더 빠르니까 값이 어때? 떨어지죠. 그게 규모의 경제가 실현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우리 앞에서 다 했던 얘기죠, 이게. 근데 이제 그 이 검은색이기만 하면 이제 T형 자동 모델을 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1930년대에 와서는요, 이게 깨져요. 사람들이 점점 어떤 걸 찾게 되냐면은 차별화된 제품을 찾게 됐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제너럴 모터스의 슬론이라는 사람이 이 30년대부터 새로운 여러 가지 차별화된 제품으로 성공을 하게 됐죠. 이게 이제 사양길에 접어든 거고 이런 차들은 이제 차별화 성공의 예를 보여주려고 이런 걸 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향수 산업을 보면 이게 독점적 광고가 이제 독점적 경쟁 시장에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향수 산업 같은 경우는 재밌단 말이에요, 이게. 이 참 보면 향수 원료라는 게 뭐 향수 한 병 비용이 단지 3%에 불과하다 그러는데 이게 생산비의 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소매가의 1%의 생산비가 된대. 그 나머지 97%는 뭐냐 그랬을 때 포장. 여러분들이 그 저 향수 살 때 보면은 이 병 있죠, 병. 이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간대요. 모양에 따라서 사람들이 시각적인 효과를 많이 노리니까. 그 다음에 마케팅 비용도 있죠. 판매할 때. 또 하나 제일 큰 비중 차지하는 게 뭐냐면 바로 광고예요, 광고.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우리 외국 광고지만은 이제 비욘세나 그 제니퍼 로페즈 같은 사람 같은 경우는 특히 제니퍼 로페즈는 8개에서 광고, 향수 광고에 등장하거든요. 이 광고 수입만 해도 이 사람은 엄청나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게 향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이 여기 보시면은 이 자기 자신하고 브랜드를 토대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향수를 선택한다 그러는데 이게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보잖아요. 눈 가리고 해보면요. 어떤 향수를 되게 싫어한대요. 실제로 자기가 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 향수가 굉장히 싫으면서 이 광고가 뜨잖아요. 그러면 이 광고를 보고 나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 어떤 향수가 분명히 자기는 나쁘다고 했거든요. 근데 광고를 딱 보고 나서는 기가 막힌 향수라고 확신을 간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봐서는 어떤 이 광고를 통해서 이제 자기의 자존감을 높인다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광고가 그만큼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 광고 요용 보면은 이제 제품의 일부분으로서의 광고라 그래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브랜드는 그 제품에 더 좋아 보이게 하지 않냐는 거죠. 우리가 이제 코카콜라 여러분 보면은 이 콜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제일 많이 하는 게 라면이죠. 라면 전에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는데 라면이 이게 이제 몇 개, 네 개, 다섯 개 회사가 전체를 다 좌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기업 산업들이 이제 못 들어오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그 저기 브랜드를 여러 개 만들잖아요. 200개인가 몇 개나 그러죠, 브랜드가. 그러니까 딴 데가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죠. 사람들은 브랜드를 보고 사거든요. 제조사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것도 그런 얘기예요. 광고를 하는 게.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보는 부동산 중개를 요새 예전부터 계속 말이 많았죠. 담합을 한다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중개료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매매하고 매매냐 저 임대차냐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매매가가 얼마 되면 이제 4%, 5%, 6%에서 최대 이제 9%는 이제 합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금액이 일정 금액 넘어가면은 미국보다 비싸죠. 근데 이게 예전에는 이 중개사가 두 번 봤어요. 근데 이제 협회가 이제 이익 집단이 된 거죠. 이, 이 부동산 경기가 많이 막 올라가면서 이제 중개사가 필요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밥그릇을 챙기려고 이제 한 번으로 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새는 뭐 이 중개사 되려고 뭐 시험도 많이 보고 그러는 건데 이 최근에 보면은 이제 이게 보통 100개 이렇게 체인점식으로 돼 있긴 하지만은 이게 친목회란 명목으로 해가지고 뭐 저기 전세 물건 같은 경우를 이렇게 친목 있는 사람들끼리만 물건을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딴 부동산에서는 못 하게 하면서 결국은 이제 비싸게 받으려는 거죠. 그래서 그 얼마 전에 이제 중개 수수료 이런 게 이제 음, 결국 담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높으니까 거의 이제 뭐 많이 낮췄잖아요. 그래도 아직은 높죠. 너무 높다는 생각이 이제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겠지만은 이 저희 같은 경우도 이사를 여러 번 해보다 보니까 이런 거 참 느끼는 건데 이 상당히 이 양쪽에 다 받는 거 아니에요.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 하면요. 그러니까 두 배거든요. 두 배를 버는 건데 그것도 낮춰서 그런 거지만은 얘네들이 이 사람들이 이 담합을 통해 가지고 이게 수수료를 이렇게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 뭐죠?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직장 다닌 사람 입장에서는 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이 사실 집 보러 갈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일요일 날은 안 하잖아요. 이게 보면 한 곳에 하나면 다 하나요. 이게 이제 하나의 담합의 일종이죠. 이게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그런 게 불편하죠. 그래서 이런 거라든가 이제 수수료 담합 문제라는 거는 이게 독점적 경쟁 시장의 예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유명한 이제 이거는 과점의 예죠, 과점. 과점 시장의 예인데, 이, 유명하죠. 저 면도기 전쟁 같은 경우는. 이게 질레트가 하고 이제 시크가 우리나라도 많이 들어있지만, 전쟁이잖아요. 미국 시장에 지금 질레트가 거의 70%예요. 70% 차지하고 이제 남자들이야 물론 하고 여성이야 이제 좀 그렇잖아요. 이게 하지를 않는데 이, 이 질레트는 저거 있죠. 뭐 일설에 의하면은 그 가위 있죠. 가위 이발할 때 가위 이게 빗을 대면은 그 저기 머리카락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로 가위로 잘라내잖아요. 거기서 얻었다라고 이 시크는 이 사람이 아마 군인 출신이었걸요. 그래서 예전에 서부 영화인가 보면은 무슨 총이라 그러죠? 이게 방아쇠 쪽으로 이렇게 앞으로 했다가 자기 쪽으로 당겨서 하는 거 있죠. 그런 총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요새 나온 제품이 이제 시크가 하이드로고 질레트가 이제 퓨전 프로그라이드라는 제품인데 이 얘네들 간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전쟁이 이제 치열한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달러 쉐이브 클럽이라는 DSC 클럽이라는 게 미국 시장 우리나라도 있어요. 미국 시장을 뒤흔들었죠. 뭐냐면 얘네들은 이렇게 비싼 거를 대신에 미국 애들은 이제 배송비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다 배송비를 다 받아요. 근데 이제 이게 보시면 여기 보면 배송비 면제가 4중 6중 날이 6달러, 9달러는 배송을 면제해 준다는 거죠. 1달러짜리가 있어요, 또. 그, 그 1달러짜리는 이제 배송비를 받는데 이게 우리 수업하고 관련은 없지만은 이거 이용 경제라 그래가지고 요새는 어떤 것까지 나오냐면요. 아는 사람도 알겠지만은 이제 면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소모품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일정 계약을 해놓고요. 매달 배달을 해주는 그런 업체들도 생기고 있거든요. 뭐 렌탈 같은 경우는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여기서 많이 그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일정액을 놓고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무제한 이용한다든가 다 그 이용 경제 하나인데 이것도 그런 식으로 얘네들이 한 거예요. 1달러짜리는 이제 매달 이렇게 가입비 얼마 내고 계속 배달을 해주는 계속 자기네 제품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12년에 창업했는데 시장 점유율이 이 4%까지 올라갔거든요. 요 조그마한 회사가. 근데 이게 이 뭐죠? 얘네 때문에 질레트가 70%에서 2017년에 보면 54%까지 떨어져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게 2016년에 유니레버라고 알죠? 생활용품 업계 2위인데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조 인수합병에서 네 번째였대나요? 엄청난 많은 돈을 주고 얘네가 유니레버가 얘네 DS를 인수를 해요. 근데 이제 이 얘네가 처음에 달러 쉐이브 클럽이 할 때는요, 재밌는 게 뭐냐면요, 면도날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 면도날은 어디서 생산하느냐면요, 관련이 돼서 이걸 뽑은 건데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도로코예요, 도로코. 도로코에 아웃소싱을 맡겨요. 아웃소싱이 뭔지 알죠? 요새는 업계들이 어떤 조직을 어떻게 편성하냐면은 이렇게 이제 웬만한 핵심적인 거는 자기네가 맡고 나머지들은 다 외부에 이렇게 용역식으로 발주를 하죠. 그래서 뭐 건설 같은 경우 뭐 어디 하고 조달은 누가 어느 회사에 맡기고 이런 거라는 거죠. 얘네도 마찬가지로 핵심적인 거는 자기네들이 하고 저 물류 체계라든가 그 다음에 면도날 이런 이제 요런 부분 좀 저기 딴 데다 이렇게 맡긴 거예요. 그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에 맡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저기 도로코의 생산 아웃소싱 했다는 거고 뭐 질레트가 이렇게 54% 하락했다는 건데 이게 최근에 보면은 이게 질레트는 P&G 아시죠? P&G. P&G. 2005년에 인수돼요. 이저 질레트가요. 그 다음에 시크는 2003년에 에너자이저라고 저 건전지 만드는 데 있죠. 거기에 인수가 돼요. 그러니까 듀라셀 같은 경우는 그 듀라셀이라고 저기 저 전지 이게 질레트의 자매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에너자이즈는 어디냐? 시크의 모회사예요. 그러니까 재밌게 됐죠. 이 시크의 모회사인 에너자이저하고 듀라셀의 자회사인 질레트하고 질레트의 자매회사인 듀라셀하고 또 싸움이 붙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전쟁에 다 얘네들은. 그 다음에 재밌는 광고 하나 좀 찾아봤는데 국내 광고 보면은 이제 이게 참 요새 말 많잖아요. 이럴 줄 알았던 건 이미 예상이 된 거예요. 이게 다 저기 어디죠? 요기요하고 어디 다 인수했잖아요. 하나로 되면서 얘네들이 그 배송료 올릴 거라고 이미 예상을 한 거예요. 그러다 요번에 갖다가 이제 욕을 먹고 후퇴했지만은 그것도 좀 웃기지만 좀그 전에 전 시간에도 얘기한 걸로 아는데 이게 이제 공공 앱으로 한다 해도 이게 다 국민의 세금이니까 이것도 문제이긴 해요, 사실. 그 성공한 예를 하나 보여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입소문으로 이렇게 저 말을 이게 언어 유희죠 해가지고 이렇게 성공한 거 이것도 성공한 케이스를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재밌는 거 봤는 게 이거죠. 아이고 이게 예전에 이 광고 사례 중에 재밌는 게 있어서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얘네 홈페이지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얘네 호텔 오면은 완전히 저가인데 자기네들은 호텔이 지저분하다는 거죠. 잠자는데 깨워서 미안하다 그러고 뭐 우리는 이 추운데 이렇게 막 모파 한 장으로 덮고 잔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호텔에 들어오면은 이런 모습이 이렇게 되고 이런 모습이 이렇게 되고 이런 모습이 이렇게 되고 우리는 별별 이런 호텔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실제로 여기 가려면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죠? 솔직한 게 도리어 성공한 케이스거든요. 예약이 엄청 밀려 있다 그래요. 굉장히 지저분한데 이렇게까지 광고하는 회사가 없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말 많은 PPL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게 참 말이 많잖아요. 이게 PPL이 이게 간접 광고거든요. 간접 광고. 이 간접 광고가 역사가 저기서 나왔죠. 저기 ET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ET에서 나왔는데 이게 처음에 이제 그 M&N 초콜릿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M&N 쪽에서 이제 영화 시나리오가 좀 안 맞는다 해가지고 이게 협조를 안 하니까 이제 리스라는 사탕 브랜드에다 REESE
여기다가 이제 사용을 했죠. 그래서 이제 성공을 한 건데, 이게 이제 이 간접 광고가 이게 이제 무작정 허용되는 게 아니고 총 방송 시간의 5% 이렇게 되고, 브랜드당 30초 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제품 크기가 전체 화면의 4분의 1을 넘지 말아야 되고, 뭐 그 다음에 넘지 않도록 브랜드가 노출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 뭐랄까 간접 광고 상품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노골적인 표현을 하면 안 된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이제 위반 사례가 많이 나타나니까 이 지금 현재는 모든 PPL을 간접 광고를 할 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다가 계약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PPL의 종류가 뭐 있냐면은 이게 이제 영업장 광고가 있고 직장 협찬이 있어요. 직장. 그래서 이제 가장 비싼 게 이제 영업장과 관련된 간접 광고거든요. 그 이제 주인공이 이제 거기 출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좀 여러분들 그 꽃보다 남자라는 드라마에 보면은 여주인공 구혜선이라고 있는데 그, 그 죽집에서 일한다며. 전 드라마를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여기가 이제 본죽이었거든요. 본죽. 그게 이제 영업장 협찬이거든요. 매출이 40% 늘었다 그러죠. 이 당시에. 이 보통 이제 영업장과 관련해서 PPL 협찬 금액이 얼마냐면은 한 5억에서 8억 정도 된다 그래요. 8억.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영화 이제 방송이 끝나면 자막이 나오잖아요. 그럼 영업장 협찬이 제 1순위로 나와요. 1순위로 나오는데 이 영업장도 등급이 있는데 지금 이제 주인공이었잖아요. 주연이라면은 이제 영업장은 메인이라 그러고 메인. 조연이라는 영업장은 서브라 그래요. 서브라는 말을 쓰고, 그다음에 장소협찬이 있거든요. 장소협찬은 뭐냐면은 이제 장소도 이제 그 PPL 대상이 되는데 그 주인공이 그 이제 영업장 협찬은 주인공이 직접 일하는 거고, 장소협찬은 이용하는 거죠. 이용 그냥. 그러니까 이제 커피숍에 거기서 주인공이 일하면은 영업장 협찬이 되고, 커피 마시기 위해서 그 이제 장소를 가면은 들리면은 장소 협찬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막 협찬이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보는 자막 협찬. 보통 이제 자막 협찬 수는 최대 12개까지 가능하다 그러는데, 이 프로그램 종료한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엔딩 크레딧이라는 데서 이제 15초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디가 제일 비싸냐면은 영업장 협찬 자막이 당연히 비싸죠. 1번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영업장 협찬이 아닌 자막의 경우가 1번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1번. 1번이 비싸고, 다음인 2번, 3번. 마지막 직전까지는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또 비싸요. 왜 그러냐면은 노출 시간이 조금 길잖아요. 여러분, 그 보면, 그죠? 그래, 조금 비싸요, 그건 또. 그, 뭐예요, 여기 나오는 이 광고 있잖아요. 여기 이런 드라마, 한 번도 못 봤지만 뭐 연기가 굉장했었나 봐요. 근데 여기 보면은 뭐 어마어마했다 해도 21개 이상의 광고에 따르고 PPL만으로 30억 이상의 수익이 됐고, 뭐 제작사뿐만 아니라 작가에 대해 상당한 보너스를 지급했다는 이런 말까지 나오죠. 엄청났나 봐요. 근데 이제 또 상품 협찬이 있어요. 네 번째 상품 협찬. 이게 이제 가장 흔한 건데 반복적으로 어떤 상품을 노출시키는 거거든요. 이 대체로 보면은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한 번 정도 노출이 되는데, 노출 방식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레벨 1하고 레벨 2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레벨 1은 값이 싸잖아요. 그래서 단순 노출이고, 레벨 2는 출연자가 사용하는 거거든요. 직접 사용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게 프로그램에 따라 가격이 다르단 말이에요. 대체로 보면은 이게 지금은 좀 덜하지만은 인기도가 있었던 것들 보면 2천하고 4천이거든요. 이게 많이 다르죠. 해피투게더가 이제 뭐 1,500에서 3천까지 가기도 하고, 그죠? 이게 좀 가격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가 이제 PPL이 아닌 것도 있어요. PPL이 간접 광고가 아닌 것들인데, 간접 광고로 이제 인식되는 것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제작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제작 지원. 제작 지원은 보통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에 보면 자동차 꼭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앞에 로고로 가리죠. 그죠? 이거는 이제 무상으로 쟤네들이 저기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자기네 회사 선전하는 거. 근데 사람들이 거기도 효과가 있다 그래요. 로고가 딱 가려져 있으면요. 저 차가 뭐지? 하는 관심이 더 집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효과가 있다 그래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 PPL과 다른 점이 뭐냐면은 아까 말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수수료를 주지 않아요. 내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또 PPL이 아닌 것 중에 뭐 있냐면 상품 협찬이 있거든요. 비공식적인 상품 협찬이 있는데 이거는 정식 방송사나 뭐 제작사하고는 계약 없이 출연자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특정 제품을 사용하는 건데 이 출연자 소속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코디네이터, 뭐 스타일리스터 이런 개인적으로 협찬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의류도 있고 가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음 이게 이제 하여간 영화 뭐 드라마 보면은 패션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게 다 협찬 받은 것들이거든요. 근데 상품 협찬에 예를 들어서 보면 별에서 온 그대 다 인기 있는 드라마라 인기가 있었나 봐요. 전지현이가 그 립스틱을 사용했다 그러대 이 배우가. 근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자기가 쓴 거 아니에요. 이 저 비공식적으로 상품 협찬을 받아서 근데 사람들이 이제 유추를 한 거죠. 아 저거 입생로란 거구만 해가지고 강남에 그 고속터미널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신세계백화점 있어요. 거기에 1억 1억 이상이 팔렸다 그래요. 이 이 광고 나온 뒤로부터. 근데 사실은 전지현이 이 배우가 썼던 게 뭐냐면은 아모레 퍼시픽이었죠. 아모레 퍼시픽이어서 이게 혼란이 생겼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그 상품 비공식적으로 이 상품 협찬을 받았을 때는 상품명이 좀 보이도록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이런 PPL 같은 경우는 많이 하는 게 이제 커피 전문점들이 많이 하고 치킨 뭐 이런 데도 많이 하고 아웃도어 브랜드 이런 데가 특히 이제 이 PPL에 적극적인데 이 논란이 되는 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게 모르겠어요. 드라마를 참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저 같은 경우는 옛날 생각만 해서 그런지 드라마가 좋은 점이 하나가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빠서 못 봤을 때 나중에 한 번 봐도 다 한다. 앞에 내용 다 한다. 근데 요새는 그런 게 아니래요. 드라마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걸로 보는 게 아니라네요.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뭐 다른 면이 있다 그러네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이제 물론 소비자들이 찾으니까 그런 거지만은 주연급 배우들이 얼마나 받을까라는 걸 좀 많이 궁금해서 저도 이제 예전부터 좀 궁금해서 찾아보긴 했는데 이게 보통 조금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말까지 많이 받나 할 정도인데 배용준이란 배우하고 이병헌이란 배우가 한 해당 출연료가 1억 원이 넘는다 그래요. 뭐 태왕 사신기 이런 프로그램에 배용준이가 1회당 2억 5천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30부작이었다 그러면은 한 사람 배우가 30억을 넘게 받았다는 건데 어마어마하죠. 정지훈 지금은 뭐 바뀌었겠지만 비 있죠. 비 고현정 2년 1년 2년 전만 해도 그랬다는 거예요. 5천만 원 선. 그 다음에 원빈 아까 제 얼굴보다 원빈 얼굴 같이 나오면 좋겠죠. 근데 이제 원빈이나 뭐 한가인, 송승헌 뭐 이런 사람들이 3천에서 3,500. 몽근영, 한석규, 이나영 뭐 이런 사람들이 2천만 원 선. 오지호가 그 오지호 맞아요. 그다음 차승원, 장혁, 권상우 이런 사람들이 한 1,500만 원 정도 받더래. 많이 받 글쎄요. 이 사람들은 적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근데 이제 보통 드라마 제작하는데 비용이 20억에서 30억 든다 그러거든요. 우리 예전에 봤던 문제가 됐던 1박 2일에 제가 알기로는 한 회당 1억이 된다 그랬거든요. 뭐 더 드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드라마 제작에 보통 2, 30억이 드니까 이렇게 되면요. PPL을 몇 개 해야 되냐면은 5개에서 10개 정도 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요새는 이 일반 제작사는 물론이고 이제 방송사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PPL 유치 전담 인력까지 줄 정도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과연 그러면은 이게 효과가 있냐 그랬을 때 효과가 있으니까 그러겠죠. 이제 많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재미있는 게 작가들이 예전에는 생각지도 않은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대본을 쓸 때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대본을 써야 된다네요. 이 어떤 PPL을 어느 정도 노출시키는 도록 이렇게 대본을 그렇게 써야 된다 그러네. 그래서 이게 이런 PPL이 이렇게 너무 남발하게 되면요. 이게 주와 객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컨텐츠 자체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좋은 물론 아닌 것도 있지만 영화도 그렇고 그렇지만은 제작비가 많이 투여되면 좋은 게 많이 하잖아요. 대체로 아닌 것도 많지만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얘기가 되냐면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려면은 결국은 더 많은 PPL이 노출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게 좀 문제가 있죠. 이게 이제 이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이미 정식 광고를 받잖아요. 그 다음에 시청료를 이 내는데 어떤 이제 시청료를 내는 거로 비용을 냈잖아요. 근데 PPL에 또 강제적으로 노출되는 거죠. 또 강제적으로 드라마를 보려고 그랬지 PPL을 보려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많이 이 시청자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권이라 그럴까요? 이런 게 이제 뺏겼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과연 어떤지 참 예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ET 제작하고 그 다음부터 왔을 때는 엄청 욕을 했던 나라거든요. 노골적으로 코카콜라 선전하고 뭐 그렇다고. 이제는 뭐 우리나라도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 욕할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볼 게 이거 저 이제 광고에 대한 얘기를 좀 보려 그러는데 이 허위 과장 광고 거의 잘못된 광고 종류가 많은데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는 몇 가지 사례를 보면은 허위 과장 광고 얘가 이런 거 있죠. 옛날 거예요. 이게 가만히 읽어보면 어떤 뜻이냐면 국내 최초로 무방부제인 불투쉐를 만들어서 KC 인증을 받았다. 여기 동그라미 쳤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죠. 이게 이제 과장 광고 얘기거든. 허위 과장 광고.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캐치 인증을 준 거는 무방부제에서 준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딴 여러 가지 규격 조건을 맞아서 인증을 해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얘 판매자 입장에 이게 중원이라는 회사였나요? 얘네가 뭐 얘기하기는 무방부제 N 밀티슈를 받아서 KC 인증을 받았다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죠. 이게 이제 나중에 과징금 받고 그랬어요. 시장 명령 받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비방 광고는 이제 이런 거죠. 약 효과가 전혀 없고 치료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시하는 광고. 이저 시장 명령 받은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예전에 이제 맥도날드가 이런 일이 있었죠. 불고기 버거로 하면서 유명한 사례거든요. 돼지고기 있었죠. 이게 불고기 이렇게 이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기만 광고죠. 기만 광고로 인정된 사례고. 그 다음에 패밀리 요금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일정 시간 무료로 광고하면서 사실을 알고 보면 심야 시간대 한정 이런 거 많이 우리 당했잖아요. 이런 것도 시정 명령 받은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만 광고 사례가 많은데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경영학 쪽이나 이런 거 공부하시면 이제 많이 얘기를 할 거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독점과정, 독점적 경영시장에서 본래 생각은 이거였어요. 이런 거. 여러분들하고 같이 토의해보고 싶었던 게 이런 건데, 우리나라 이제가, 누구죠?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중소기업 뭐, 적합업종 또는 고위업종 용어만 바뀌었지만, 이런 거는 이제 중소기업이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못을 박았죠. 그래가지고 대기업은 못하게 했더니, 그러니까 중소기업하고 상생을 하기 위해서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이 대기업이 접근을 못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현상인데, 근데 이게 보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조명기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지금 다 우리나라 것도 있지만 이렇게 외국 게 다 들어왔어요 이미 이런 식으로 오슬란 필립스 이런 게 다국적 기업 것들이 이게 뭐냐는 거죠. 결국 누가 이거를 하고 두부야 지금 뭐
어느 정도 우리나라 풀무원 두부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외국에 가서도 성공을 했잖아요. 두부 그러면은 이게 뭐랄까 부드러운 두부인데 외국 사람들이 이게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딱딱한 두부, 포장 두부를 만들게 되면서 그걸 성공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콩나물도 그렇고, 콩나물도 옛날에 저희 어릴 때부터는 뭐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농약 사건이 났거든요. 이게 근절이 안 됐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게 걸려도 뭐 별로 처벌도 약하고 그러니까 또 재배하고 또 재배하고 그런데 요새는 그런 얘기 없잖아요. 많이 좋아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콩나물을 이제 포장해서 그렇게 안 팔았거든요. 포장해서 한다든가 이런 거 뭐 건져진다 중소기업 만들한다 이렇게 한 건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빵도 그렇고 그죠. 늘 하는 얘기지만 이게 과연 대기업이 못하게 한다 해서 대기업 못하게 한다 해서 이게 중소기업의 적합업종 고유업종에 성공을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파리바게트나 뚜레쥬르 같은 빵집이 있어도 성공하는 데 많거든요. 굳이 뭐 그렇게까지 독점적 경쟁 시장인데 이게 굳이 이렇게 규제할 필요 있을까라는 거예요. 특히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죠. 대형마트 소상공인 사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어때요? 일주일 2, 4주 쉬죠. 왜 2, 4주예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게 없지. 그럼 이게 고용 기회를 박탈하는 거고 중소상인을 살리기 위해서 아직도 말이 많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뭐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게 수요일 날 하신다든가 참 합당하죠. 이제 사람들이 이사주에 안 가면 이사주 소비를 안 하고 저기 저뭐 골목시장이나 뭐 이런데 재래시장을 갈까요? 저 같으면 안 가요. 근데 이제 가봤지만은 너무 불편한 게 많아요. 불편한 게 너무 많고 거리감도 그렇고 모든 게 이 대도시에 살면은 좀 그런 건 있어요. 그러면은 다 뭐 토요일 날 집중적으로 장을 본다든가. 왜 냉장고가 있잖아, 냉장고가. 냉장고 때문에 우리 인류 문명이 뭐 후퇴했다는 얘기까지도 하는데, 역설적으로. 냉장고에다 다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굳이 이사주, 그래서 뭐, 이사주에 못 살 거를 내가 소상공인한테 사고 이런다? 조금, 이런 거는 아직도 정확히 뭐 소상공인이 뭐 잘 됐다, 이런 거에 대해 데이터에 대해서는 아직도 말이 많거든요.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이 중소기업가 상생, 소상공인하고 상생하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우리나라만 특이한 현상이죠. 물론 유럽도 이렇게 거리 제한을 해요. 물론 있어요. 있긴 있는데 우리처럼 이렇게까지 이 중소기업은 너희만 딱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중소기업한테 모든 세제, 세금 지원, 예산 지원 다 해주는 나라가 없거든요. 이렇게까지는. 근데 좀 특이한 경우에 그래서 이게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어느 게 옳다 그러다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이것도 예를 들어서 제가 과제 생각해내면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 앞에도 지금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사실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단편적인 지식 하나 하는 게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긴 하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고 한번 이 상대방의 입장 이런 것도 같이 한번 보고 일방적으로 언론에서 나온 여러 자료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말고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좀 알 필요 있거든요. 이게 글을 쓸 때 가끔 그런 게 있거든요. 기자들 보면은 너무 일방적인 으로 글 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 말에 그냥 현혹돼 가지고 그게 옳은 것처럼 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도 이 다뤄볼 주제들이에요. 뭐 답은 딱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근데 경제 쪽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건 무조건 잘못됐어요. 경제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쟁을 하되 경쟁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이렇게 피터팬 신드롬처럼 피터팬 신드롬 있죠. 중소기업한테 워낙 우리나라가 혜택이 많으니까 중견기업으로 안 갈라 그러고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안 갈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가면은 세제 혜택이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이 다 끊기거든요. 그러니까 다 요게 머물르라는 거죠. 그게 피터팬 신드롬이거든요. 근데 이제 좀 그런 게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사람마다 보는 시각은 좀 다르겠지만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게 이제 가격 차별 재밌어요 이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거는 뭐냐면요. 여기 용어가 나오거든요. 용어는 전혀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써놓은 것밖에 없는 거지. 이게 뭐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 나오는 것들이 가격 차별의 한 종류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 차별은
우리가 이제 독점에서만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독점만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 이제 과점하고 독점적 경쟁 시장도 하는데 현실에 가격 차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 가격을 따로따로 매긴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의 상품을 갖고 소비자 그룹으로 구분이 가능해야 돼요. 여기서 탄력성이란 말이 나왔죠. 우리 안 배웠죠. 이 탄력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가격이 몇 퍼센트 변할 때 양이 몇 퍼센트 변하는 거예요. 이 수요의 법칙이라는 걸 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가격이 이런 경우 수요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림까지는 안 그려도 되는데 가격이 조금 변했을 때 수요량이 많이 느는 경우 그 다음에 수요량의 변화가 없는 경우 이렇게 가격이 내려도 많이 내려도 수요량의 변화가 없는 경우 이런 것들은 이제 사치제 이런 건 필수제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게 집단 간에 가격에 대해서 민감한 집단이 있고 민감하지 않은 집단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구분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비자 집단을. 그 다음에 전매가 불가능해야 돼요. 전매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여기서 A라는 사과를 사가지고 B라는 지역에다가 여기서는 100원에 팔고 여기는 90원에 판다 치면 어때요? 90원에 사가지고 100원인데 팔면 좋겠죠. 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전매가 불가능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파는 거 다시. 그래야지 가격 차별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굳이 따진다면은 이 아까 독점업에서 제일 많이 있는 현상이지만은 과점 독점력 경쟁에서도 가능한데 이 보통 이제 독점 시장 지배력이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지배력이 가격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이게 가능해요. 가격 차별이. 그러니까 이제 독점이나 과점이 많이 하길 수밖에 없는데 이 형태를 보시면 이런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게 있냐는 게 가격 차별.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오지선다로 내보고 해봤거든요. 거의 다 틀려요. 거의 다. 잘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용어들만 신경을 써서 그런 거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학자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불의사라는 게 있어요. 지불의사. 뒤에 나와요. 적어도 이거면 어느 정도 내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높으면은 우리는 안 사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격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나요? 적어도 요거보다 이하가 돼야지 가격이 살 거 아니에요? 내가 지불할 거보다 너무 많이 물으면요, 난 안 사죠. 그걸 노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건데, 이게 이런 거죠. 이, 뭐, 불안전한 가격 차별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고, 본래 전문 용어로는 완전 가격 차별인데, 이게 그거예요. 시골에 의사가 갔어요. 근데 진료를 해주는데, 아, 이 할아버지는 돈이 많아 보여. 근데 이분은 이제 진료를 받기가 힘드니까 지불의사는 상당히 높을 수가 있어요.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아, 당신 돈 많으니까 한 번 진료할 때마다 뭐 10,000원씩 내세요. 그럼 이 사람 안 내겠어요? 내지. 근데 또 딴 사람을 갔더니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한 돈이 그렇게 저 사람보다는 적어요. 그럼 아, 당신 8,000원 내요. 아주 생활이 어려운 사람한테 당신 1,000원만 내요. 이러면 안 받겠어요? 다 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보통 예를 들어서 진료 한 번 하는데 1,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의사가 이 각 사람들에 대해서 뜻을 얼마 낼지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가지고 사람마다 차별해서 돈을 받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이거는 조금 현실적으로 안 맞죠. 근데 어느 정도 맞는 건 있어요. 요새는 조금 덜해졌는데 예전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있었어요. 강남에 서울에 강남 가면 디자이너가 자기가 옷 상점에 오기 고객이 방문하잖아요. 그럼 가격표도 없어요. 유명한 디자이너라는 거죠, 자기가. 그러면 이제 어떤 그 심리를 노리는 거죠. 그러면 딱 봐서 손님이 좀 있어 보이는 손님, 또 잘 모르는 이제 20대 이제 대학생이 왔다 그러면요, 돈이 있어 보인다 그러면 돈을 100의 가치를 불러요. 100원이라 불러요. 근데 두 번째 올 때는 사람 보면 딱 보니까 조금 돈이 없을 것 같아? 그럼 한 90원에 불러요. 이렇게 가격을 사람마다 다르게 불릴 수는 있어요. 이건 그럼 가능해요. 이거는 좀 중고차 딜러도 마찬가지잖아요. 중고차도 소비자가 찾아오는 사람에 따라서 이 사람이 잘 아냐 안 하는 사람들에서 이 가격을요 조금씩 다 달라요. 이 사람이 지불 의사가 낮다 그러면 돈이 별로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싸게. 이 사람 판매 목적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런 게 이제 가격 차별의 하나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사례는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의
그 지불 의사를 아는 게 쉽지가 않거든. 여러분들이 그 저번에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이제 저 어떤 전자상가나 이런 데서 컴퓨터를 사러 갈 때 많이 겪을 텐데, 프린터를 사러 간다 그러면은 이 상점이 많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가게 들어가서 얼마인지 가격을 보고 두 번째 품을 팔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당신 얼마 생각하고 왔냐 그러죠. 맞춰주겠다고. 딴 데보다 우리가 싸다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 지불의사를 알려는 거예요. 지불의사. 나는 50만 원에 생각해 왔다 그러면 이 사람 어때? 얼씨구나 하면서 50만 원짜리 줘요? 아니지. 한 20만 원, 30만 원 주면 모르지. 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불의사를 말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자,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지불의사를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두 번째 가격 차별인데, 2차 가격 차별인데, 이런 거 용어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이게 사례들을 그냥 알려주시면 돼요. 이게 덩어리로 나누는 거 있죠, 덩어리로. 덩어리로 가격 차별을 매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어떤 게 있냐면은 뭐 하도 많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기 그런데 그 뭐죠? 어떤 걸 얘기할까요? 그 전기, 가스 이것도 사실은 조금 다른 건데 이거를 그냥 이 가격 차별도 이 종류에 따라 상당히 다르거든요. 이게 조금씩 뜻이 달라요. 근데 그냥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묶어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건데, 보시면은 이제 전기료, 전기, 가스, 전화 경우 일정량 이상 소비하면 그 소비자에 대해서 나눠. 이거는 우리 누진제 있죠, 누진제. 누진제를 적용해가지고 일정량 이상이면 비싸게 받고 일정량까지는 차별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떤 양에 따라서. 전화도 예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수량을 정해놓고 그거에 넘어가면은 더 많이 받고. 그러니까 전기 같은 경우나 가스도 거의 독점이잖아요. 전화도 몇 개 기업이 안 되잖아요. 예전에는 통신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건 전에 한번 봤죠. 장애물을 이용한 가격 차별 방법은 뭐냐면은 이게 제가 여기 지금 안 써놨지만은 그 쿠폰 있죠. 쿠폰 여러분들 봤나요? 쿠폰 받고 세일 때 가는 사람 있죠. 조조 할인하는 사람 있죠. 환불제 있죠. 이렇게 다 뭐예요? 귀찮잖아요. 쿠폰을 가져가고 소지해서 가야 되고, 세일 때 시간 그때 맞춰서 기다려야 되고, 아침 일찍 가야 되고, 그죠? 이런 것들은 장애물이죠, 하나에. 근데 이 대체로 보면요, 여기 가격 탄력성이 높고 낮은 소비자를 완벽하게 가르치는 뭐냐면은 쿠폰을 소지하려는 사람들의 가격 탄력성을 알아보고 이렇지 않은 사람들의 가격 탄력성을 알아봤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변화에 예민하냐 아니냐를 조사해 봤거든요. 그 숫자로 알 수 있거든요. 그게 1을 중심으로 1보다 크면은 가격이 변할 때 양의 변화가 큰 민감한 사람이고, 1보다 작으면은 가격이 변해도 별로 민감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1보다 작은 값이 나오면은. 이제 이런 사람들은 비탄력적인 사람이고 예민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쿠폰을 소지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가격에 되게 예민한 사람이지. 쿠폰을 가져가면은 몇백 원 싸게 하고 몇천 원 싸게 하는데, 돈 있는 사람이 이거 쿠폰 신경 써요? 예민하지 않죠. 세일 때 가요? 안 가지. 돈 있는 사람 누가 세일 때 가요?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구두쇠라든가 좀 절약 생활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게 부자나 가난한 사람 이걸 떠나서 어때요? 가격에 예민한 사람이죠. 조금이라도 싸게 살라고 이때 가잖아요. 사람이 북적이더라도. 근데 내가 딴 일도 할 게 기업비용이 되게 높은 사람인데 굳이 세일 때 가서 사람들이 북적이는 데 가서 살 필요 있어? 나는 한가하게 내가 서비스를 받으면서 사겠다. 이런 사람은 어때요? 가격에 예민하지 않은 사람이죠. 조조 할인 못하러 아침 일찍 가요. 그냥 내가 보고 싶은 때 가면 되지. 제값 내고. 이런 사람들은 가격 변화에 예민하지 않죠. 그러니까 5천 원 하고 만 원 해도 이렇게 하죠. 8천 원 해도 소비자가 스스로가 8천 원짜리 조조 할인 때 가고 이렇죠. 만 원짜리 사고. 쿠폰도 마찬가지예요. 소지한 사람한테만 주죠. 여러분들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만 준다는 얘기, 싸게 해준다는, 이 사람은 가격에 예민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한테는 싸게 팔고 소지하는 사람한테 좀 비싸게 팔고, 그죠? 이게 장애물 영향 가격 차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비자가 이 탄력성이란 말 어려운 말 썼지만 가격에 대해서 예민하냐 안 하냐를 갈라놓을 수 있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거 말고도 많은 게, 보세요. 지하철을 탔는데 나이 드신 분하고 어린아이들한테는 싸게 받죠.
그죠? 이게 어떻게 어른이 될 수 있어요? 아, 물론 이게 몰래 어른이 어른 거, 이거 양심에 맡겨야지, 이런 경우는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야구장 가면은 청소년들한테는 싸게 해주죠.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왜냐하면은, 어른이 자기 청소년이라고 해서 살 수 있어요? 대신 사와라? 그것도 좀 말이 안 되죠. 이게 입장할 때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좌석에 대해서는 가격 차별이 되지. 주말은 비싸게 받고 평일날은 싸게 받고 되죠. 시간을 이용한 거지, 시점을 이용한 거거든요. 자, 근데 이거는 안 돼. 어떤 사람이 물어보면은 그러면은 여기 우리 저 프라이드 치킨을 팔아요. 야구장에 가면은. 그럼 어린이가 오면은 5천 원, 어른이 오면 만 원. 이거 될까요? 안 되지. 왜냐하면 어른이 애들 앱을 시켜서 사와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얘가 먹으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 야구장에 가면 그런 게 이제 가격 차별을 그거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매라든가 갈라놓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어른이 어린이가 되고 어린이가 어른 되기는 어렵잖아요. 이게 이제 장애물을 이용한 거고 시점 간의 가격 차별도 있어요. 이게 이제 아까 그거 비슷한데 보통 보면은 사람들이 옛날 얘기지만 휴대폰이나 디지털 카메라 새 모델이 처음 때 높은 가격에서 팔린다다가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상당폭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새로운 제품이나 새 모델 유난히 관심이 높은 이건 가격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이 아니에요. 딴 거를 높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높은 가격 받고 조금 지나서 싸게 받고. 그러니까 제가 전에 한번 얘기 드린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하드카바하고 여기 나오죠. 하드카바하고 페이퍼백. 이게 가격 탈성이 상당히 달라요. 미국은 하드카바 책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이 소프트 카바라는 페이퍼백은 굉장히 싸요. 근데 해리포터 책이 나왔어요. 처음에 하드카바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돈이 중요해요. 처음에 해리포터가 얼마나 유명했는데 처음에 나올 때. 그러면은 이거 비싸도 산다고. 근데 꼭 읽고 싶은데 기다리면은 한 6개월, 3개월에서 6개월 하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소비자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린 대가로 싼 가격에 살라고. 그러면은 이게 100불이었다 그러면요. 돈이 안 되는 사람한테 구매를 포기하는 것보다 3개월이나 6개월 기다리면 페이퍼백이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한 15불이나 16불 된다 그러면 어때요? 구매를 포기했던 사람도 살 수 있죠. 그죠? 그럼 이 제조사는 어때요? 출판사는 돈 벌잖아요. 만약에 이거 하나만 만들었으면 어때요? 이 사람들은 다 포기한 거죠. 근데 이것도 기간을 잘 봐야 되죠. 조사를 해보니까 3개월에서 6개월인데 만약에 6개월 이상 나오면 구매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아예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점을 잘 맞춰야 돼. 옛날에 처음 상영 영화, 이거 옛날 얘기예요, 이거는.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1류극장에서 상영하고 두 번째 영화관 가고 세 번째가 이렇게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3류극장에서는 이렇게 끼어 팔기 식으로 이렇게 영화를 두 개, 세 개 상영, 동시 상영 해줬거든요. 이게 없어졌죠. 요새는 없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비싸게 했다가 내려갈수록 싸게. 요새는 이런 건 없죠. 이것도 이제 시점을 이용한 거죠. 시점. 여러분들이 보면 시점 이용한 게 뭐냐면 이제 이게 그 다음 얘기는 피크로드 프라이싱이라는 건데 그냥 그런 거 무시하고 이게 이 최대 부하 가격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은 이 사용이 많이 하는 시점 있죠. 그때는 비싸게 받고 사용을 적게 하는 심야 전력 같은 게 싸게 받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여러분들이 보면 가정용하고 산업용 전력이 시점이 아닌데 이거는 용도별로 하는 건데 시점간이 아니고 그러니까 용어를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게 차별이 뭔지는 잘 아시면 되는데 그 산업용 전기하고 가정용 전기하고 어때요? 가격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가정용 전기는 어때? 대체할 게 있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산업용 전기는 있단 말이에요. 예, 벙커 시유를 쓴다든가 딴 거를 쓰면 돼요. 비싸지면은.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대체할 수 있는 연료가 있으니까 가격이 싸요. 근데 가정용 전기는 비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건 있지. 이 또 누가 쓰냐에 따라서 다르게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농업용 전기는 또 싸요. 이거는 우리나라 정책적 의미에서 싸게 해주는 거죠. 실제 싸요. 제가 이제 친척이 있어서 하는데. 근데 이제 이거 말고 이제 뭐 제가 시험에 또 다 얘기하면은 시험 낼 것도 없고 그런데 뭐 있냐면 뒤에 또 나와요. 뒤에 한번 보시면 되고. 자, 근데 가격 차별의 경제적 의미가 뭐냐면은 상품의 산출량, 생산량이 순수 독점 경우와 최소한 가까 더 커지죠. 아니 처음에 얘기했지만 500원에 팔겠다 그러면은 하나만 있다 그러면 한 겹만.
그러면 400원밖에 없는 사람은 못 사 먹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나눌 수만 있다면은 얘는 500원에 의사가 있고 얘는 400원까지 의사가 있다면 따로따로 팔면 되잖아요. 그죠? 생산량이 더 늘어날 수 있죠. 그 다음에 어떤 상품을 전원 소비자인 사람이 가격 차별로 새로운 그게 있죠. 소비 계층이 확대된다는 거죠. 수요의 가격 탈색이 높은 사람은 낮은 가격에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주로 빈곤층. 그러니까 소득 분배 기능도 있다는 거예요. 가격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들은 민감한 사람들은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일 수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는 싸게 팔면 되잖아요. 그럼 독점 입장에서는 어때? 독점이나 과점은 다 수입을 얻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묶어팔기라는 게 있어요. 번들링이죠. 번들링. 여러분들 덕용포장 뭐 이런 것도 번들링 되는데 그 굳이 신경 안 써도 돼요. 학자들마다 다르게 써서 그런데 용어를 그냥 그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묶어서 파는 경우 있죠. 안경테와 이걸 같이 파는 거 보지 않으세요? 따로따로 사나요? 사람들? 같이 싸면 얼마에 싸게 해주겠다 그러죠. 이게 다 가격 차별이 하나 일종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묶어서 파는 경우 뭐 이런 거고 이게 이제 시험에 예전에 냈던 건데 이게 많이 어려워하대요 이거를. 이게 이제 묶어 파는 게 더 유리한 경우를 보여주는데 이게 사람의 지불의사예요. 지불의사. 나는 커피 한 잔에 5천 원까지 내겠다. 저 같은 경우 2천 원이거든요. 2천 원 이상은 안 먹거든요. 이제 저 편의점 거는 당연히 사 먹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유명 브랜드 이런 거면 저는 커피 잘 몰라서 그런지 너무 지불의사가 낮아요. 저는 좀 그러다 보니까 5천 원 하면 저는 안 먹거든요. 그런 거라는 거죠. 이 사람은 이제 유명한 커피점에 갔나 봐요. 근데 A라는 사람은 커피에 대해서는 5천 원에 최대한 지불 의사가 있고 케이크는 같이 먹는 케이크 4천 원까지 이때 마음속에 이 사람은 커피에 대해서 가치를 더 높게 두나 봐요. 7천 원이고 요거는 케이크는 별로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커피와 케이크를 따로따로 판다 쳐보세요. 따로따로. 근데 두 개 다 사 먹게 하려 그래. 저 카페에서는요. 그러면 커피는 5천 원, 이 사람 사 먹겠지. 그죠? 그 다음에 케이크는 3천 원. 이렇게 정하면 되죠. 그죠? 따로따로 팔 경우 말이에요. 그럼 얼마야 수입이? 따로 팔 경우에 보면은 지금 커피 가격은 5천 원, 케이크 가격은 3천 원이죠. 그러면은 16,000원이죠. 두 사람이잖아. 이 사람 사 먹을 거 아니에요. 자긴 7,000원 지불하려고 그랬는데 5,000원에 판대. 오케이. 사 먹으니까 두 개 곱하니까 5,000원 만 원 됐고. 그 다음에 케이크는 3,000원이래. 오, 이 사람 4,000까지 했는데 3,000 주겠대요? 그럼 6,000. 그죠? 두 개니까. 16,000원 버네요? 그러면 만약에 9,000원에 묶어 팔면 어떨까요? 요렇게. 묶어 팔면 9,000원이죠. 요거를 다 해서 9,000원에 판대. 그럼 어때요? 18,000원이죠. 그죠? 또 딴 방법 있어요? 계산해봐요. 근데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돈이. 이걸 만 원에? 야, 이거면 안 사 먹지. 여기 집 9천 원에 하는 게 더 낫지. 돈이 더 크게 나오거든요. 이 사람 포기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묶어 팔게 하면요. 이 독점 이런 거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이윤이 간다는 거죠. 많이 봤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 뒤에 볼까요? 또 있어요. 요거 한번 오지로 냈는데 거의 다 틀렸어요. 거의 다. 맞은 사람이 없을 정도. 왜 어렵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이렇잖아요. 묶어 팔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은 아니 생산자가 모는 거에 더 효율적이지 있어. 자동차 같은 게 옵션 넣을 때 내가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하면 소비자 선택권이 없어질 수 있지만은 얘네들이 제조사에서 만들 때 한꺼번에 옵션을 넣잖아요. 그럼 싸거든 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이렇게 묶는 게 아니 생산자가 묶어두는 게 효율적이도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따로따로 산다 그러면 여러 곳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사지 않아도 되죠. 탐색 비용이나 거래 비용이 절감이 되죠. 물론 이제 우리가 시간당 기회 비용이 이제 이 별 저기 뭐야 예를 들어서 이제 시간이 많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사람들은 돈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은 품을 팔아가지고 컴퓨터를 따로따로 이렇게 사가지고 싼 가격에 사는 사람 있죠. 그죠?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기회비용이 낮아서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이런 탐색 비용이나 거래 비용을 절감하려면 어때? 이렇게 사는 게 낫죠. 그냥 묶어서 파는 게. 그 다음에 생산자가 상품을 유통시에 지불하는 비용도 절약되죠. 한꺼번에 파니까.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희 같은 경우 사람은 이제 컴퓨터 살 때 패키지로 사잖아요. 이런 게 그냥 한꺼번에 하고 그 다음에 이 자동차 살 때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귀찮거든요. 뭐 따로 이렇게 하느니 그냥 옵션 A, 옵션 B 이렇게 하면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편한데 한편으로는 또 뭐냐? 필요 없는 것까지 들어오죠. 선택권이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되는 면도 있긴 해요. 근데 이런 장점도 있다는 거죠. 이 레스토랑 가면 이런 게 있잖아요. 묶어팔기. 우리 저 맥도날드 빅맥 프렌치 프라이하고 음료수를 개별로 주문하는 경우고 100원만 더 내면은 프렌치 프라이 뭐 주겠다 이러죠. 근데 저는 이 100원을 문제를 떠나서 저는 안 하거든요, 그렇게. 왜 안 하냐면은 손해. 이게 더 이익이에요, 사실은. 이게 훨씬 싼 거예요. 예전에 뭐 100원만 더 주면 프렌치 프라이를 뭐 하나 준다 이랬었거든요. 훨씬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뭐냐면 이게 내 선택권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나는 프렌치 프라이 안 먹을 건데 왜 네가 끼워주냐는 거죠. 기분 나빠서 안 먹는 건데 사실은 이렇게 먹는 게 싼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레스토랑 가보면 이제 세트 요리로 먹냐 개별 요리로 먹냐 다르죠. 세트로 하면 싸게 나오죠. 그게. 근데 뭐예요? 세트로 하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게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탄력성이 예민한 사람들은 이 세트 요리로 많이 먹지. 근데 이제 나는 각자의 특유한 요리에 따로따로 먹어서 돈은 떠나서 먹겠다면 개별 요리로 먹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게 이제 다 묶어팔기의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타임 같은 경우는 끼어 팔기거든요. 그냥 비슷비슷해요. 여러분들이 뭐 굳이 생각 안 해도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뭐 일반적인 형태가 이제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같이 파는 거 이런 거. 예? 카트리지만 사용 이렇잖아요. 프린터 살 때. 그래서 프린터는 싸게 카트리지나 토너는 비싸게 다 요새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요새는 레이저 프린터가 싸다 그러잖아. 이게 싼 거지 이게. 이거는 아니죠. 이것도 많이 싸졌지만은 그 다음에 웹브라우저는 이렇게 끼워서 파는 거.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의 원재료부터 구입하는 거. 맥도날드 가맹점 원재료 이런 것들이죠. 이게 다 이 저 끼어 팔기인데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우리 이런 거 있어요. 투파 테라프라 해가지고 이런 거 있어요. 우리 저 놀이공원 가잖아요. 그러면 나온 거랑 비슷한 건데 입장료 내고 들어가서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거 있죠. 그죠? 근데 종합이용권을 이용하면 다 하죠. 더 싸죠. 이게 이제 이 투파테러프라는 그런 가격 차별의 한 종류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따로따로 다 일일이 구매하는 경우인데 놀이기구를 요것만 타고 요것만 탈 건데 이렇게 해서 사는 사람은 어때? 좀 비싸죠. 그러니까 이 세트로 사게 하는 거죠, 일부러. 그러면 다 이용할 수 있어, 너. 안 타도 다 이용할 수 있어. 그러니까 소비자 선택권을 무시하고 이렇게 싸게 유도해가지고 결국은 사게끔 만드는 거죠, 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가격 차별이고 이 외에도 뭐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제 몇 가지 사례만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건데 그 이제 만약에 가격 차별에서 시험 문제를 낸다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무슨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낸다는 게 아니고 이게 가격 차별에 해당하냐 안 하냐 그 다음에 가격 차별하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아까 그 사례 봤잖아요. 각 해보면 돼요. 하나씩 두 사람만 있다 치고 이렇게 이게 묶어 파는 게 좋으냐 아니면은 따로따로 파는 게 좋으냐 이게 계산해 보면 금방 나오거든요. 자 이러면 이제 묶어 팔기가 좋다. 그럼 얼마로 묶어 팔기가 좋으냐 이게 한번 요런 거 정도 문제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런 거 정도는 좀 아셔야 되지. 탄력성을 우리가 아직 많이 배우진 않았지만은 이 묶어팔기라 아니 이런 가격 차별을 하는 어떤 조건이 뭐냐는 거죠.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이 구분해서 이 가격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이렇게 탄력성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가격에 예민한 정도가. 그 다음에 전매를 못하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기업 수가 엄청 많다는 이제 경쟁 시장처럼 이런다면은 가격 차별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다 가격이 싼데 이미. 그죠? 근데 이제 이거는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해서 지배력이 좀 있는 기업들이 하고 있고 실제로 하잖아요. 뭐 이제 뭐 또 하나 생각난 게 이제 우리 저 코레일 기차 이용할 때 보면 알잖아요. 주말에는 비싸죠. 평일은 싸죠. 그죠? 이게 이제 시장 간에 이제 꼭 업무상 가야 되는 외국으로 가야 되는 비행기를 이용하는 사람은 비싸게. 그 다음에 우리 저 여행객들 이런 저 해외 여행을 가는 사람들 땡처리 하는 거라 이런 거 막 기다리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싸게. 이렇게 해서 이제 소비자를 다
이렇게 구매를 다 유도를 하는 거죠. 똑같은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이 가격에 대해서 예민하냐 않은 사람 간에 차별을 해서 소비자를 구매하게끔 하는 방법이 바로 가격 차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 차별은 지금 말씀드린 그 정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광고나 이 앞에 얘기 중에서는 제가 저기 아마 과제를 좀 만들어서 어떤 게 좋을지 한번 생각해서 과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렇게 좀 사례 위주로 좀 꾸며봤어요. 그래서 이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이 시장 구조에 대한 얘기를 이제 넘어서서 이제 딴 쪽으로 이제 시장이 왜 실패하냐, 그 다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거든요. 즉 실패한다는 거는 이 자유로운 거래, 우리가 네 개를 원하는데 네 개를 안 만들게 되고, 네 개를 소비하는 게 좋은데 다섯 개가 소비돼서 지금 안 좋고, 이런 이 자원 배분이 이제 효율적으로 되지 못하는 상태라 그러는데, 그런 게 뭐가 있냐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지금 그 아직 구체적으로 평가에 대해서 얘기가 안 나왔는데, 어떤 학생이 물어보고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조만간 평가를 어떻게 이제 딴 거를 예를 든다면은, 지금 뭐 다른 학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를 든다면은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제 절대평가로 가고, 절대평가에서 다 마음대로 뭐 A주 이런 게 아니라 대체로 보면 40%까지 절대평가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시험은 안 보고, 그렇게 되는 게 이제 큰 틀이거든요. 근데 나머지 이제 그 비율, 출석, 비율, 그다음에 과제, 그다음에 이제 기말 시험은 꼭 봐야 되는데, 그런 거는 이제 제가 정하면 되는 건데, 학생들한테 불리하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이제 중간 시험이 없는 거 거의 확실하다 보니까 중간 시험 기간에도 이제 수업을 해요.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강의가 좀 아직 뭐 진도가 떨어진 거는 없는데, 이 토의나 토론하고 플립 러닝을 할 거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다 보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다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러니까 깊게는 아니더라도 좀 넓게,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넓게 좀 해보려 그래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